톰 크루즈랑 브래드 피트가 폐건물 옥상에서 막 격투를 벌이는 장면이요? 네, 이걸 단 2줄짜리 문장으로 만들 수 있다면 이거 믿으시겠어요? 그게 가능한가요? 이게 더 이상 무슨 공상과학 영화 속 얘기가 아닙니다. 시댄스 2.0이라는 중국의 인공지능 영상 생성 모델이 불과 며칠 만에 할리우드를 그야말로 뒤집어 놨습니다. 아, 그 얘기 들었습니다. 한 유명 각본가가 우리는 끝났다고 했을 정도니까요. 바로 그 충격이 지난 4년간 정말 힘없이 달려온 주식시장의 판도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판도를요? 네, 단순히 AI 칩 만드는 몇몇 빅테크 기업만 주목받던 시대가 저물고 그 수혜가 산업 전체로 퍼져나가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시작된 거죠.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문들을 바탕으로 바로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집중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시댄스 2.0이 일으킨 나비 효과가 투자의 지도를 어떻게 새로 그리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 이면에 숨어있는 지정학적 변수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적인 위험은 무엇인지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할리우드를 뒤흔든 시댄스 2.0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텍스트 몇 줄 입력하면 영화 예고편 수준의 영상이 뚝딱 나온다니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그게 중국의 바이트댄스가 개발한 모델인데요. 핵심은 생성형 AI 기술이 이제 텍스트와 이미지를 넘어서 영상의 영역까지 정복했다. 바로 이겁니다. 영상까지요? 네. 근데 흥미로운 건 이들의 공개 전략인데 꼭 춘제 같은 큰 연휴를 기점으로 시장에 충격을 주는 신기술을 터뜨리곤 합니다. 아, 일부러 타이밍을 맞추는 거군요. 그렇죠. 작년에는 딥시크라는 언어 모델로 세상을 놀라게 하더니 올해는 영상 분야에서 그야말로 시댄스 쇼크를 재현한 셈이죠. 정말 치밀한 전략이네요. 그런데 기술력에 대한 감탄 뒤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미국 영화협회는 물론이고 디즈니까지 나서서 문제를 제기했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어쩌면 결정적인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어요. 아킬레스건요? 네, AI가 만들어낸 영상을 보면 스타워즈의 그 광선검 소리가 들리고 마블 캐릭터가 불쑥 등장하고 그러거든요. 이건 명백히 기존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무단으로 학습 데이터로 썼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일본에서도 울트라맨이나 명탐정 코난 같은 자국 IP가 사용된 영상이 퍼지니까 즉각 조사에 착수했고요. 그렇군요. 단순 기술 경쟁을 넘어서 데이터 규범 전쟁으로 번지고 있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이 거대한 AI의 물결이 우리 투자 환경에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본격적으로 들여다보죠. 지난 몇 년간 시장을 이끌었던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세븐, 그러니까 빅테크 중심의 투자는 이제 한물 간 걸까요? 한물 같다기보다는 독점의 시대가 끝나고 확산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합니다. 확산의 시대요. 네, 보내주신 자료에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 있는데요. 월가에서는 올해 S&P 500 지수가 4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4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이요? 그건 정말 놀라운 전망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그 상승의 동력이 예전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동력이 다르다뇨?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S&P 500개 기업 중에서 매그니피센트 7을 제외한 나머지 493개 종목의 올해 이익 성장률 전망치가요. 작년에 2배에 달할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아니 493개 기업의 성장률이 2배요? 보통 AI 붐이라고 하면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만 떠올리는데 오히려 AI랑 직접 관련 없어 보이는 회사들이 더 빠르게 성장한다니?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건 AI가 마치 전기나 인터넷처럼 산업 전반에 운영체제가 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운영체제요? 네. 예를 들어 공장이 AI로 수율을 예측해서 불량률을 낮추고 유통회사가 AI로 재고를 관리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식이죠. 즉, 투자자들의 시선이 이제 AI를 만드는 기업에서 AI를 잘 쓰는 기업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나머지 493개 종목의 이익 성장이 폭발하는 이유고요. 아, AI를 잘 쓰는 기업으로의 전환. 정말 명쾌한 설명이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할 구체적인 분야는 어디일까요? 국내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의 의견을 종합한 자료를 보니까 역시 AI 인프라라는 키워드가 가장 많이 등장하네요. 네, 맞습니다. 생성형 AI가 로봇과 결합하는 피지컬 AI로 진화하면서 필요한 인프라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피지컬 AI요? 네, 반도체는 물론이고 그 반도체를 돌릴 전기를 공급하는 전력기기, 원전, 그리고 그 AI를 탑재한 로봇까지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반도체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자료에 HBM, DDR5, ESSD 같은 용어들이 나오더라고요.
HBM은 고대역풍 메모리라고 어느 정도 알려져 있지만 나머지는 좀 생소합니다. 이게 다 왜 중요한 건가요? AI 서버를 사람의 뇌라고 생각하면 좀 쉽습니다. HBM이 순간적인 계산을 담당하는 핵심 두뇌라면요. 네. DDR5는 단기 기억을, ESSD는 장기 기억을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뇌의 각 부분처럼요. 그렇죠. AI가 고도화될수록 뇌의 특정 부분만 발달하는 게 아니라 기억하고 저장하는 모든 부분이 함께 성장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래서 HBM뿐만 아니라 메모리 전체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칩 하나가 아니라 AI를 뒷받침하는 모든 시스템이 함께 성장하는 거군요. 그럼 이런 성장주에만 집중하면 되는 걸까요? 자료를 보면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힘입어 금융, 지주사 같은 저PBR 주식에 대한 이야기도 많던데요. 그래서 바벨 전략이 계속 강조되는 겁니다. 바벨 전략이요? 네, 헬스장의 역기, 그 바벨을 생각하시면 쉬워요. 한쪽 끝에는 AI 인프라처럼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무거운 원판을 싣고 반대쪽 끝에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는 금융주나 지주사처럼 시장이 흔들려도 안정적으로 버텨주는 또 다른 무거운 원판을 싣는 거죠. 양쪽 끝에 무게를 싣는 거군요. 맞습니다. 중간은 비워두고요. 어설픈 중간에 투자하느니 확실한 성장과 확실한 안정, 이 양극단에 투자해서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잡는다는 의미입니다. 역기에 비유하니 머리에 쏙 들어오네요. 확실한 성장과 확실한 안정. 여기에 더해서 지정학적 불안에 대비해 방산주로 위험을 분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죠. 네, 맞습니다. 이 모든 낙관론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글로벌 정세가 안정적이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시장 전망을 이야기했지만 이 모든 걸 한순간에 뒤엎을 수 있는 변수들이 있습니다. 자료에 언급된 정치, 경제적 리스크들을 하나씩 짚어보죠. 가장 먼저 미국 정치 상황이 눈에 띄네요. 그렇습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시장의 가장 큰 변수 중 하나입니다. 특히 OBBBA라고 불리는 감세 정책이 있는데요. OBBBA요? 이름이 특이한데 어떤 정책의 약자인가요? 그게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인 감세안을 부르는 별칭인데요. 핵심은 기업과 개인의 세금 부담을 대폭 줄여서 시중에 돈을 풀겠다는 겁니다. 돈을 푼다. 네, 약 1,7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50조 원에 달하는 소비 부양 효과가 기대되죠. 당장 경기가 살아나니 단기적으로는 호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작년부터 시행된 고율 관세 정책이 1년의 시차를 두고 올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나옵니다. 돈을 풀어서 경기는 살리지만 물가 상승이라는 부작용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군요. 그렇죠. 그런데 더 큰 변수는 미국 중앙은행, 연준의 리더십 교체 가능성이라고요? 케빈 워시라는 인물이 새 의장 후보로 거론되는데 시장은 왜 이 인물을 주목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불확실성이 증폭됩니다. 케빈 워시는 과거 금융위기 때 돈을 푸는 정책, 즉 양쪽 완화 QE를 강하게 반대했던 대표적인 매파 인사입니다. 시장이 불안할 때 돈을 풀어주던 기존 연준과 정반대의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여기에 아주 등골 오싹한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통계죠? 과거 연준 의장 13명 중 10명의 사례에서 의장 임기 첫 해에 시장이 10% 이상 하락을 경험했다는 분석입니다. 13명 중에 10명이요. 그건 거의 공식에 가까운 수준인데요. 단순히 리더 한 명이 바뀐다고 시장이 그렇게까지 불안해하는 이유가 뭔가요? 시장은 예측 가능한 것을 가장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의장이 어떤 통화 정책을 쓸지, 어떤 발언으로 시장과 소통할지 모든 것이 안개 속에 빠지게 되니까요. 불확실성 그 자체를 싫어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투자자들은 그 불확실성 자체를 위험으로 간주하고 일단 자산을 빼는 거죠. 그래서 새 의장 취임은 시장 하락이라는 공식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의 이런 내부적인 불확실성은 당연히 국제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겠군요. 최근 독일에서 열린 뮌헨 안보회의 분위기를 다룬 자료가 흥미로웠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관계가 미묘하게 바뀌었다고요. 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미국은 언제나 유럽의 자식이라면서 아주 부드러운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유럽의 자식이요? 네, 불과 1년 전 마을에 새 보안관이 왔다며 유럽을 압박하던 모습과는 180도 달라진 태도죠. 그런데도 유럽 정상들은 오히려 미국의 우선주의를 비판하면서 유럽 자강론을 외쳤다고요? 태도가 부드러워졌는데도 유럽의 반응은 차갑군요.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단순히 말뿐인 갈등일까요? 아니면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질까요?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유럽 자강론의 핵심은 국방과 산업에서 더 이상 미국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이건 유럽 국가들의 국방비 증액과 자국 산업 보호 정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국의 방산주뿐만 아니라 유럽의 방산, 에너지, 첨단 산업 기업들에도 주목해야 할 이유가 생긴 거죠. 그리고 그 틈을 중국이 파고든다고요? 네, 미국과 유럽의 이 미묘한 틈을 중국이 파고들어 독일과 밀착하는 모습을 보인 것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글로벌 정세가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군요. 그럼 시선을 국내로 돌려보죠. 자료에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도 있었는데 핵심은 무엇이었나요? 핵심은 투기적 수요에 대한 부담 강화입니다. 대통령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집을 팔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투자 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지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말은 모든 주택 소유자에게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는 뜻으로 들리네요. 맞습니다. 자가 주거용 주택 소유자와 투자용 주택 소유자를 구분하겠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실제 거주하는 1주택자는 보호하되 살지도 않으면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 이런 정책 기조를 명확히 한 겁니다.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시그널이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시적인 경제와 정치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잠시 잊고 있었는데 마침 설 연휴 기간이기도 합니다.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꼭 챙겨야 할 정보가 있죠. 네, 바로 해외 감염병 정보입니다. 특히 인도나 방글라데시를 방문할 경우 니파 바이러스를 조심해야 합니다. 치명률이 40에서 75%에 달하는데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습니다. 백신이 없다고요? 네, 그리고 동남아시아는 콜레라, 장티푸스 같은 수인성 감염병과 댕기열 같은 모기맥의 감염병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고요. 연휴에는 국내에서도 응급 상황이 자주 발생하죠. 특히 명절 음식을 먹다가 체하거나 다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료를 보면 기름진 음식을 먹고 복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근데 통증이 심하고 구토, 발열이 동반되면 급성 담낭염이나 췌장염일 수 있으니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음식을 조리하다 화상을 입거나 떡 같은 음식에 목에 걸리는 아찔한 사고도 종종 일어나죠. 네,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대처법을 꼭 알아둬야겠어요. 화상을 입으면 즉시 15도에서 20도 정도의 흐르는 물에 10분 이상 식혀야 합니다. 얼음을 직접 대는 건 피부 손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피해야 하고요. 아, 얼음은 안 되는군요. 네. 그리고 떵이 목에 걸렸을 땐 하임리히법이 중요합니다. 성인의 경우 환자 뒤에서 명치 끝을 위로 강하게 밀어 올리고 1세 이하 영아는 얼굴을 아래로 향하게 안고 어깨뼈 사이를 손바닥으로 5회 두드려야 합니다. 이물질이 나왔더라도 병원에서 확인하는 게 안전하겠네요. 물론입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AI가 바꾸는 투자의 미래부터 그 이면에 숨은 복잡한 국제 정세와 국내 정책 변수까지 정말 다양한 자료들을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네,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시덴스 2.0이 보여준 AI 혁명은 엄청난 기회인 동시에 저작권이라는 새로운 전쟁터가 되고 있고 493개 기업의 성장이란 낙관론 뒤에는 연준 의장 교체 같은 정치적 불확실성의 안개가 짙게 깔려 있네요. 이 모든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중심을 잡기 위해선 장밋빛 전망과 냉정한 현실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균형 잡힌 시각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AI가 만드는 기회에 올라타되 그 기회를 위협하는 리스크에도 항상 대비해야 하는 거죠.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AI가 영화를 만들고 투자를 분석하고 인간의 언어를 구사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AI들은 인류가 쌓아온 역사, 예술, 지식, 즉 우리의 모든 데이터를 학습하며 발전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생겨나는 근본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창작물의 진정한 주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AI일까요? AI를 만든 개발자일까요? 아니면 그 학습 데이터를 제공한 우리 모두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해볼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